저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소극적이고 소심하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말을 잘 못하는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가족을 제외하고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답답함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으로 여길 것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잘못하며 부당한 일을 겪어도 속으로만 아프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제게도 황금 같은 기회가 찾아와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성격이 반대되는 인생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친구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정아는 정말 제 인생의 유일한 절친이고, 태어났을 때부터 친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기억이 없던 시절부터 함께 다녔던 친구예요. 저의 인생을 늘 항상 함께하고, 기쁜 일이 있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었을 때나 제 옆에 있어 주었던 친구였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곤충을 같이 채집하고, 중학교 시절에는 처음 사춘기가 찾아왔을 때도 함께 겪었던 친구였기에 그 누구보다 각별한 사이가 아닐 수 없었죠. 다른 친구들이 저희가 늘 붙어 있는 걸 보면서 저기는 전생에 틀림없이 부부였을 거라고 말을 하곤 했었어요. 정아는 정말 저의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함께 해준 소중한 친구예요. 그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데, 저희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정말 운명처럼 다른 학교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저는 정아가 없어서 불안했지만 사실 활발하고 쾌활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늘 친구들이 정아의 주변에 득실득실했었기 때문에 별로 타격을 입지 않았죠. 십수년을 함께 붙여 다니다가 떨어져서 그런지 저는 고등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친구를 하나도 사귀지 못했어요. 그러던 나중에 제가 엄청나게 못된 아이들 눈에 찍히게 되어서 심하게 왕따를 당하게 되었어요. 생긴 게 그나마 예쁘장하게 생긴 축에 속했었는데 저가 또 소심한 성격이라 그게 다른 친구들 눈에는 고고한 척하는 척인 걸로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새 침대기인 줄 알고 멀리 했는데 까놓고 보니 그냥 수심한 애였던 거예요. 그래서 만만한 애로 찍히게 된 거예요. 요즘 학교에서 벌어진 친구들 사이에 부당한 일을 주제로 한 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있죠. 정말 거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도 꽤 심하게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을 많이 당했어요. 저는 그 일을 계기로 인해 더 소심하고 말이 없고 주눅이 들어버린 아이로 자라게 되었어요. 당연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고, 누군가가 저에게 말만 걸어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과민 반응의 끝판왕이 되었죠. 저는 도무지 변할 수 없는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게 되었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직장 생활도 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 자체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스트레스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저에게 유일한 친구이자 유일한 구원이었던 것이 정아였어요. 제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정아도 제가 28살이 될 때까지 집에만 콕 박혀서 방 밖으로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걱정이 되었었어요. 나랑 같은 사업 한번 해보지 않을래? 너한테 무리한 일은 절대로 시키지 않을게. 내가 뭐 잘 되는 거라는 보장도 없기는 한데 아무래도 사업이다 보니까 혼자 하는 것은 힘들 것 같고 내가 내 절친이니까 도와준다면 내가 힘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정아는 조심스럽게 제게 제안을 했고 우리 부모님은 제가 제발 무언가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정아를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아와 함께 한다면 두렵지 않을 것 같아. 또 정아 이야기를 듣니까 내가 회사에 출근할 필요도 없을 것 같더라.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상상해봐야 하는데 이대로 살기엔 내 청춘이 아깝지 않니? 사업 자금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집에만 있었다면 무슨 돈이 있겠니?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줄 테니까 한번 시도해보자. 부모님도 은근히 기대를 걸며 얘기를 하셨다. 정아는 제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제게 부담이 되는 일을 부탁하지 않을 것이라 믿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영업활동을 해야 할 때도 있고 공동대표로 있는 입장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자리를 피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바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 참석하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과 대면하는 것도 두렵고 그냥 죽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너의 성격을 모르는 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내가 상상하는 그런 일을 할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믿고 따라와 주세요. 내가 절대로 내게 어려운 일을 시키지 않을 거예요.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곤란하게 해서 그러면 내가 손에 장을 찢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나는 어떻게 정신을 믿고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매일 집에만 있으니 시간을 때울 거 없어서 손으로 기저귀나 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발찌 같은 것도 잘 만들어졌으며 휴대폰을 꾸미는 액세서리 같은 것도 잘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잘한 일은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는 일이었어요. 바깥 세상과의 연결을 차단하고 놓으려다 부모님께서 사회를 적어도 인터넷으로 배우라며 컴퓨터 방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주셨거든요. 컴퓨터로 할 일이 없어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프로그램을 깔아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그림쟁이들이 올리는 사이트에 그림을 올리면 반응이 꽤 좋았어요. 정아가 그것을 보고 저에게 휴대폰 케이스 사업을 하자고 제안했고, 저에게는 집에서 디자인만 해서 파일을 보내주면 정아가 제품을 만들어서 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림 그리는 일을 좋아했기 때문에 정아가 알아서 판매값을 더해줄 것이라고 하니 집구석에서 나오지 않고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좋다고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디서 일을 구하고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아가 내밀어준 손을 잡지 않으면 독거노인으로 굶어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부모님께 의지하면서만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정아의 제안이 끌려서 달콤한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투른 시작이었지만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서서히 자리를 잡게 되었고 5년이 지난 후에는 정말 저희 두 사람이 이룬 성과가 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정아가 발로 뛴 부분이 많아서 저는 숟가락만 얹기도 했지만 업계에서 탑자리를 차지할 만큼 성장했죠. 제가 워낙 그림을 독특하게 그리기도 했고 젊은 사람들의 취향을 잘 저격해서 그런 것인지 제가 만든 디자인들이 유독 잘 팔렸어요. 제가 디자인한 케이스들은 모두 저작권을 받았고 따라하기 어렵게 저만의 색깔을 제대로 담은 케이스를 만들었죠. 가끔 다른 업체에서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팔지만 제작권이 등록되어 있으니 사용료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소송을 걸어 판매 중지를 시키기도 했어요. 당연히 다른 곳에서 구입할 수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더욱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고 많은 고객들께서 리뷰를 남기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업계에서 맨 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회사도 자연스럽게 확장하고 직원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나를 알고 있는 직원은 실제로 몇 명 없었고 초창기에 입사한 직원들 중에서만 제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도 드물었죠. 저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급한 일이 있을 때만 거의 고개를 숙이고 한두 번만 갈 때도 있었기 때문에요. 저의 삶이 지금과 같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행복하고 마음에 들었어요. 돈은 돈대로 벌면서 집에서 그림만 그려도 하루 종일 그려도 잔소리하는 사람밖에 나와서 바람을 쐬라 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정아 덕분에 제 인생 최고의 시기를 맞이하며 살고 있다고 누구보다 좋아했는데 정아는 저보다 욕심이 조금 더 많은 친구였어요. 이제 내가 일도 하고 돈도 벌고 하니까 내 소원을 다 이뤘구나 싶었는데 말이야. 그러고 나니까 이젠 내가 시집갈 걱정이 되는 거 있지? 남자로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데 이래서 어떻게 시집을 가려나 싶기도 하고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너나 결혼해서 조카나 낳아주고 행복하게 살면서 나에게는 현재가 인생에서 최고로 행복한 시기인데 결혼은 무슨 거야? 아예 나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아쉽지도 않아. 내 얼굴도 예쁘게 생겨서 햇빛 한 번 안 보면서 새하얗고 근데 왜 남자를 만날 생각이 안 들까? 나는 내가 시집에 좋은 집안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겠어. 항상 내 걱정이 먼저인 걸 알고 있어? 정말 친구들이 반대로 우리가 전생의 부부였나 싶다. 이렇게 된다면 너랑 똑같은 사람 아니면 싫다. 어디에 내 기준에 맞는 남자가 없나?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시집을 갈 거야. 결정하고 우리 부모님들이랑 제가 시집을 가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어. 서서히 고개를 둔 것이었어요.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싫어하고 기피해서 선자리에 내보낼 수도 없고 모두가 이해해주지 못했던 거죠. 정작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도 없고 제 미래의 남편과 아이를 상상해 본 적도 없는데 말이죠. 이제는 일도 어느 정도 적응을 했고 말만 해도 뚝딱 잘해오니까 차츰 일을 늘려보는 게 어때? 밖에 나가서 같이 바람도 쐬고 말이야. 물론 너에게 트라우마로 자리 잡은 건 알지만 너도 노력이라는 걸 조금은 해봐도 괜찮지 않겠어? 나랑 같이 밖으로 나가보자. 저도 어느 정도 돈도 벌고 행복한 인생을 살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다 보니 용기를 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한 일은 그나마 몇몇 직원들의 얼굴도 알고 있고 다들 일이 바빠서 저에게 관심을 주지 않을 것 같은 회사에 출근하는 일이었어요. 한 달에 2번 정도는 출근을 하기로 정해놓고 약속을 했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되자 일주일에 1번씩 출근을 하게 되었죠. 물론 제가 공동사장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었지만 정아가 티 내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섣불리 말이라도 걸어서 제가 긴장을 하게 되고 트라우마가 번지게 되면 출근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였나 봐요. 제가 부담스러워서 갑자기 숨어버리게 되면 그동안 노력을 했는데 말짱도루묵이 되는 거니까요. 직원들은 정말 고맙게도 제가 먼저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거나 물어볼 사항이 있을 때 말을 걸 때까지는 다른 분들은 전혀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활발한 직원들은 분명 제가 궁금해서 대표님께 다가올 방법이 한 가지 있었을 텐데 꾹 참던 모습이 보였어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배려해주는 사람들이 넘쳐나지만 저는 그동안 무슨 두려움에 떨며 숨어 살았는지 참으로 우습다고요. 이렇게 해주셔서 저는 출근하는 것조차 부담스럽지 않게 되었어요. 업무상 충돌하는 직원들과 대화도 나누게 되었고 그 후로는 더 많은 용기를 내어 정화와 함께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행을 다니니 오히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요? 큰맘 먹고 해외여행을 떠났어요. 유럽이라는 먼 나라로 갔고 유럽의 한 구석에서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범인을 쫓아가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우두커니 서 있는데 그때 어떤 남자가 그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었어요. 정말 발이 빠른 사람은 우사인 볼트 이외에 처음 봤던 것 같았어요. 소매치기범을 쫓아가서 우리 물건을 찾아주었고 저희는 진심으로 고마웠답니다. 지갑에 많은 여권, 돈, 카드가 들어있었는데 찾아주지 않았다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서 어쩌죠? 우리가 답례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면 함께 식사할까요? 제가 밥 사겠습니다. 남자분이 배낭 여행을 하다가 배가 고프다며 한 끼 제대로 먹을 것을 찾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주게 되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라 어딘가 부담스러웠고 그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도와준 것에 감사해하며 다음에도 함께 다니자며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우리 나이도 비슷하고 처음 만나는 남자친구라는 점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죠. 두근거리는 마음도 있었어요. 귀국을 하고도 몇 번 연락을 주고받다가 우연히 만나고 제 인생에는 새로운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신기함으로 시작된 마음이 점점 호감으로 변하며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졌어요. 오랜 시간 동안 나오던 전 연인이 있었던 저는 그가 바로 사랑의 시작이라고 말하며 잘해보라고 격려해 주었어요. 다행히도 그 남자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제 연락에 항상 잘 응답해 주었고 우리 둘 모두의 첫 만남이 특별하다는 인식이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서로를 자연스럽게 만나 추억을 공유하며 사랑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이 남자는 정의감도 넘치고 참으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원래 경찰이 되고 싶었지만 경찰 공무원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도 실수를 하여 탈락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내게는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회사에 취직했는데 결국 취직을 잘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예비 신랑은 중소기업이었지만 꽤 건실한 회사에 취직하여 능력을 인정받아 사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며 노력도 많이 하고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회사에서도 자리를 빠르게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내가 회사에서 최초로 최연소 과장 직책을 맡게 될 것 같아 정말 기뻐요. 인허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고 있기에 더 단단하게 버텨내며 당신께서 손도 한 방울 묻히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미래를 맡긴다면 정말 좋겠어요. 연애를 시작한 지 10개월 만에 최연소 과장 직책에 올라앉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것 같아 눈물이 났어요. 형식적인 프로포즈가 아니라 본인의 성과를 입증하며 한 프로포즈가 아닐까요? 식상한 꽃다발 하나를 전해도 그만큼 감동적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비 신부는 제 학창 시절에 겪은 일들을 모두 제 친구에게 전했었나 봐요. 듣고 누구보다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데이트를 할 때에도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은 피해서 데이트 코스를 짜았고 본인의 친구들이 저를 소개시켜 달라고 했을 때도 잘 막아주던 사람이었어요. 배려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었고 늘 제 기분을 살펴봐주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니까 저랑 정아가 소매치기를 당했을 때도 자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진국인 예비 신랑의 진심을 보았고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지요. 그렇게 프로포즈를 받고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을 잡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날을 잡은 이후부터 긴장한 말투에서 식은땀마저 나는 정도였어요.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서툴다 보니 걱정이 크게 되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긴장돼서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밤에는 잠조차 오지를 않아서 이러다가 큰 실수라도 할까 봐 걱정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은 당신이 실수를 한다 해도 비난하지 않고 이해해 주실 거예요. 잘 알겠어요. 오늘은 알아서 힘들었어요. 일단 우리 자리에 앉아서 작은 대화라도 나누어 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앉아서 이야기하자고 하는 예비 시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여 소파에 앉았는데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일단 앉는 건? 어디서 배운 버릇이더라도 어른이 앉으라고 하면 인사를 하고 그 뒤에 앉아야 할 것이에요. 그 말에 저도 그렇고 예비 시아버지도 당황했어요. 저는 조금 긴장한 상태였는데 그런 비난 섞인 말까지 듣게 되니 긴장감이 한 번에 몰려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겁을 먹게 되니 그때부터 잘못하는 실수를 연발하게 되었거든. 네, 너는 어디 대학을 졸업했니? 우리 아들은 서울에 있는 4년제 학교를 나왔는데 적어도 비슷한 수준은 돼야지. 저는 사정 때문에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요. 대학에서 배우고 싶은 것도 없었거든요. 지금 그래? 고졸이라는 소리야? 그렇다면 고졸으로 일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 있어서 받아줄까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통할 정도로 말이야. 지금은 휴대폰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 목소리가 기가 확확해서 개미 소리처럼 들린다고 하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정말 엄한 표정으로 개인 회사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그게 회사의 규모를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운영하는지 묻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개인 회사라고 대답했더니 예비 시어머니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휴대폰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에 근무하는 거지 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회사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 회사는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아마 아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어떤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인가요? 업계에서 꽤 유명한 회사예요. 나도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랍니다. 휴대폰 케이스가 거기에서 꺼지면 여기 케이스가 아주 튼튼하고 오래도록 사용하기 좋아서 내 친구들에게도 소개해줬단다. 그러면서 케이스를 보여주는데 제가 디자인해서 만든 케이스라고 말씀하고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말을 가로막았어요. 네가 거기서 뭘 해봐야 어떻게 될 거야. 저런 성격으로 손님은 대나 잘하겠냐고 매장에서 일하다가 그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면 누가 살아오겠어. 회사가 이름만 있지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 같구먼.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휴대폰 케이스를 매장에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대학을 나왔습니다. 안 왔다고 하니 편견에 휩싸이신 것 같았어요.
물론 저도 그 자리에서 정정을 하고 싶었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저에게 질문을 폭탄처럼 쏟아내시는 바람에 정정할 틈이 없었어요. 어른이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끊고 저에게 휴대폰 케이스를 디자인해달라고 말했다가는 욕이나 받을 것 같았거든요. 집은 좀 사는 편이니 노후 준비는 얼마나 되셨는지 알고 너는 모아둔 돈이 얼마나 있어? 결혼을 하려면 적어도 돈은 모아뒀겠지라며 너무 무섭게 다그치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도 겁을 먹고 긴장을 해서 목소리가 벌벌 떨리고 혀가 꼬여서 말이 제대로 나올지가 않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손을 덜덜 떨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떨면서 마디라고 준 찻잔을 들다가 긴장해서 쏟아버렸어요. 뜨거운 차를 쏟았으니 괜찮냐고 걱정스러운 말을 하시는데 예비 시어머니만 딴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 카페투는 이태리에서 사온 거라 거기다가 차를 쏟으면 어떡해. 한번 후통을 듣고 나서부터 더 무서워졌어요. 제 성격도 너무나도 싫고 밉습니다만 어쩔 수 없죠. 어릴 때부터 이런 성격으로 자랐는데 고칠 수 있다면 100번이고 고치고 싶습니다. 뜨거운 차를 다리에 쏟았는데 닦을 생각도 못하고 호통 소리에 놀라 가만히 있었어요. 그 모습도 답답한 듯합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손가락질을 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철은 답답한 애랑 결혼을 하겠다고 뭐하나 제대로 아는 게 없는데 평생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아서 고개를 푹 숙였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보시며 혀를 꼬기 시작하셨어요. 너 지금 운이 하시더라고요. 보다 못한 예비 시아버지가 말리셨어요. 아니, 사람이 왜 이래? 처음 보는 자리에서 호통이나 치고 사랑기를 죽이고 그러냐고. 뭐를 잘못했다고 쥐잡듯이 사람을 잡아. 어머니가 너무 하셨어요. 긴장해서 실수를 할 수도 있지? 뭘 그런 걸로 처음 본 사람한테 낯설어서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오늘 실수를 조금 했을 뿐이에요. 평소에는 잘 웃고 사소한 일에도 행복해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을 팍팍 내며 자리를 떠나셨어요. 예비 시아버지는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나누자며 제게 집에 가보라고 하셨고 예비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예비 신랑이 나와서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처음이라 너무 불편하고 긴장했지만 실수도 별로 없고 대답도 잘했어서 고마웠어요. 그 말에 저는 엉엉 울면서 예비 신랑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제가 그 자리를 다 망친 것 같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걱정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예비 신랑은 걱정 마라. 다 괜찮을 거야 라며 계속해서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하지만 정말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제가 일하는 사무실의 위치를 예비 신랑에게 물어봤더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예비 시어머니가 사무실로 들어온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갑자기 나랑 이야기 좀 하자 하는데 조용한 이야기를 나눌 공간이 없었어요. 제가 바빠서 자리를 옮겨줄 수 없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를 회의실로 모셨고 예비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으라고 하자마자 건너편 자리에 앉으셨어요. 커피 한 잔도 안 타오니라고 타박을 하셨는데 부랴부랴 나가서 커피를 타고 그제서야 앉았고 무슨 일로 오신 것인지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너를 만나러 회사에 몇 번째 왔는지 알고 있니? 내가 지금 3번째 방문한 것이다. 겨우겨우 너를 만났다. 너는 회사를 모르고 다니는 거냐? 이렇게 출렁거리며 말했다. 나는 그냥 단호하게 대답했다. 우리 아들에게 너는 너무 모자란 사람이라고. 우리 아들이 너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있다. 결혼을 허락하지 못할 정도로 심란하다. 너희들의 사랑이라든가 뭐 그런 건 잠깐일 뿐이다. 헤어지면 또 다른 사랑을 만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상견례라는 이름으로는 말이 되는지요. 우리 부모님은 저가 시집가기로 되어 있는 상대가 처음 보는 자리라고 하여 정장을 준비하시고 상견례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연습까지 하고 계셨었어요. 그런데 상대의 어머니가 갑자기 직장까지 찾아와서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갑자기 미리 결혼 허락을 내려주겠다는 것은 상결례근 아발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없는 일, 다름로 해결할 의미가 아닙니다. 내일이 상결례 하는 날인데 하루 전에 와서 갑자기 결혼을 허락하지 못한다면 그게 어떤 말인지요? 우리 아들이 최근에 체연 속 횟감까지 들어갔다는 걸 알아? 너 같은 애를 위해 부쩍 키우지 않았다. 어디 사업하는 건실한 여자가 붙는다면 모르지만 우리 아들은 그런 중소기업에서는 놀림물이 아닙니다. 경찰을 불렀어야 했는데 생각해보세요. 너한테 우리 소중한 아들이 어울리겠느냐고. 소심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내가 우리 아들 뒷바라지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내 죄의 여왕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참고로 여자가 내주를 잘 해야지만 남자도 승진을 많이 해야 할 것이고 기사로서 평생 직장 다니며 돈을 벌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순간 울컥해서 고개를 숙이자 혀를 차시길쭉해 한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이런 모습까지 하나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전혀 없어 어디를 가나. 사장님이라도 된다면 말하지 않을 거예요. 출구를 왜 안 찾느냐고 하면서 제 말은 들을 생각도 없이 일어나 다시 한번 경고를 하셨죠. 마음을 정리한 다음 우리 아들에게 오늘의 대화는 하지 마라. 잘 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결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이만 가보겠다. 여기서 중요한 결정을 신중히 해주길 바란다. 그런데 왜 예비 신랑이 예비 시어머니에게 제에 대해 이야기를 안 한 것일까? 예비 신랑이 말했듯이 예비 시어머니는 고집이 세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해 예비 신랑 역시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대학에 진학한 후 집안을 떠나 자취를 시작한 후 10년이 넘었어. 정도 되어서 애틋한 모종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도 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오히려 잘된 점은 예비 시어머니가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비 시어머니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회의실 밖으로 나가시는데 순간 이대로 보내면 정말 예비 신랑과 이별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만큼은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인생 최대 용기를 내어서 예비 시어머니를 붙잡으러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지나가던 직원과 부딪혀 넘어졌어요. 제가 확 고집스러워졌는데 직원이 나를 일으켜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어떻게 하죠? 무릎에 부상을 입을 수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급해서 이렇게 글을 마구 썼네요. 그 순간 대표라는 말을 듣자 시어머니가 뒤를 확 돌아봤어요. 제가 직원에게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예비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다가 직원을 향해 대표인가요? 라고 물으셨어요. 네, 제가 대표입니다. 라고 답했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대표님 어머님이세요? 저희 대표님 외모 너무 부러웠었는데 지금 보니까 어머님께 물려받았나 봐요. 라며 직원을 조롱하는 듯한 말투를 내비쳤어요. 직원이 좀 당황한 모습을 보이자 예비 시어머니가 다시 저를 향해 제가 여기서 대표입니다. 아니, 내가 들었던 게 맞나? 여기 대표가 왜 채희야? 이상하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직원은 예비 시어머니의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듯 제게 돌아와서 한 번 든 손을 다시 내밀었네요. 바라보자. 대표님 어머니 아니십니까? 조용히 물었는데 제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자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가 웃으시며 직원들을 향해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내가 대표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야. 우리 며느리가 여기 대표인 줄도 몰랐는데 내가 깜빡 속았네. 나한테는 직원인 줄 알고 이야기를 하더니 아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였어. 아이고, 제가 벙찐 얼굴로 예비 시어머니를 바라봤더니 헛기침을 2번 하시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그러시네. 너가 여기 대표라는 말은 왜 안 했니? 너 정말 해도 너무해. 속이 따로 있는지 너를 속이려고 말을 안 했던 건데. 죄송합니다. 다음은 문법적으로 수정된 내용입니다. 건 아니고요. 말할 틈을 주지 않으셔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출근을 안 하고 띵까띵까 했구나. 이 회사가 우리 며느리 거라서 그런 거였어.
제가 갑자기 돌변한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가 낯설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데 저를 달래듯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실수를 좀 한 것 같긴 한데 그건 내가 꽁꽁 숨겨서 그런 거니까? 쌤쌤 아니니 저보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마음에 드는 구속 하나도 없다고요? 엄마, 그건 내가 여기 회사 대표인지 몰라서 그런 거지? 너는 왜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니? 제가 회사 운영 안 했으면 며느리감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상처받았어요. 아, 그래. 내가 말실수 좀 했다고. 사람을 만드는 건 뜻을 이해하지. 내가 이래저래 해서 미안한데 우리 아들 누가 보나 큰 자질과 멋진 사람임은 알잖아. 너도 그렇겠지? 나도 우리 아들이 최고급 자리에서 사는 걸 보고 싶어 하지 않겠어? 처음 만난 자리에서 말도 제대로 못했고 고졸인 아이한테 맞추고 싶겠니? 예비 시어머니가 솔직하게 속마음을 털었는데 내가 듣자니 나도 똑같이 귀하신 아들을 둔 것을 알다 보니 난 당신에게도 귀한 아들을 줄 거야.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내 기분을 알겠대. 이상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나. 변명이 가득 섞인 말을 한 걸 보니 기분을 살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봤더니 또 속물로 보였어. 그래도 회사 대표라 하니까 달라 보였네. 그런 성격이 진중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고. 내일 상견례 자리야 날 건 아니지? 내일 보자고나? 그렇게 나의 눈치를 살피는 걸 보니 갑자기 나의 눈치를 보는 예비 시어머니를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어. 정아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정아가 불같이 화를 냈어. 얘야,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결혼을 해야겠다고? 보통의 시부모들은 그런 소리 안 해. 도대체 내가 뭐가 모자라서 그런 말을 했는지. 소리를 듣고 있으면 나이를 놓고 결혼에 반대해. 나는 너를 이 자리까지 끌어내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숨을 쉬기조차 절대 못 볼 거야. 정아는 저에게 화를 냈었지만 난 예비 신랑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예비 신랑 없이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비 신랑 내면은 정말 단단한 사람이라고 했지 않았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오늘 있었던 일을 예비 신랑에게 전해선 안 된다고 했지만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결국 나는 그날 저녁에 홀로 끙끙 앓다가 예비 신랑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어머니가 회사까지 찾아와서 그런 일을 벌였대. 아, 내가 진짜 당황스러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진짜 미안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설명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정말 미안해요. 대신에 어머니께 이야기해서 사과할 테니 용서해 주세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한 번 더 설명할게요. 그날 저녁에 예비 신랑은 계속해서 사과를 하며 예비 시어머니를 찾아갔고 고함을 지르던데요. 즉시 저에게 사과하라며 휴대폰을 통해 예비 신랑의 목소리가 들리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저를 위해 화를 내면서 사랑해주는 분인데 제가 어떻게 이 사람과의 미래를 상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의상을 걱정하여 살피고 드렸더니 중간까지 말한 후에 계속하세요. 없는 부분은 자연스러운 문맥에 맞게 채워주세요. 며느리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제가 너무 잘 생각만 하고 아이에게 막말을 해버렸네요. 사과를 하라는 요구에 난리를 쳐서 억지로 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본인 속내에 있는 이야기들을 쭉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애가 성격이 소심하고 답답하다며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하길래 우리 아들이 결혼 못하면 자기가 첩신물에 코 박고 죽겠다고 했어요. 제가 잘못했다 싶더군요. 사과를 꼭 해야겠다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립니다. 그 말에 우리 부모님도 함께 들어줬다. 꿀을 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순간 나와 눈이 마주쳤을 때 부모님 두 분은 눈빛으로 정말 그랬냐, 결혼할 거냐 하는 표정을 짓더군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말을 해야 하는데 고른 말을 하는 동안 예비 신랑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도 반성하고 계시고 저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어려워하는 여성이라서 저는 더 천천히 자리를 마련해야 했을 것 같습니다. 결혼을 원하고 지켜줄 수 있다고 자만한 나머지 상처를 줬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비 시아버지도 곁에서 함께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앞으로는 집안 단속을 철저히 잘해야겠다고 하셨던 예비 시어머니는요. 계속해서 눈치를 보며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제게 마음의 상처를 하루 빨리 잊도록 열심히 노력하자고 했어요.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로 들려서 제 마음도 서서히 풀려가고 있었어요. 물론 제가 회사 대표라는 이야기를 듣고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일단 진심인 척 사과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쟤랑 정아가 얼마나 노력을 했고 이 회사를 업계 탑으로 올려놓기 위해서 발에 땀이 나게 뛰었는지 예비 신랑은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 회사에 대해서 줄줄이 설명을 하고 제 자랑을 하기도 했을 사람이에요. 예비 시아버지가 분위기를 바꾸어 볼까 하겠다며 휴대폰 케이스를 보여주시면서 인내심을 갖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건 제 며느리가 만든 거라고요. 정말 튼튼하고 예쁘니까 오래도록 사용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작업하는 분이라면 집안도 세심하게 살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하셨어요. 앞으로는 서로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가 더 단단해지자라는 말에 우리 부모님께서 긴장한 숨을 푹 내쉬시던 것 같았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딸은 어렸을 때 많은 아픔을 겪어 소심해진 적이 있다고 하셨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긴장한다는 버릇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마음을 열면 괜찮아진다는 아이니 그 시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각자의 사정이 있는 법인데 아예 제가 너무 처음부터 타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던 탓이지요. 이렇게 잘 그리스 작은 걸 확인하고 제가 다시 한번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할게요. 미안합니다. 서로 그렇게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상견례가 진행되었어요. 날짜를 잡고 서로 집안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저와 예비 신랑은 행복한 미래를 그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번 달이 저희 두 사람의 결혼식이랍니다.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준비한 결혼식인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올려보았어요. 앞으로 제 소심한 성격을 가족들이 받아들이고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응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제 미래를 위해 함께 축복해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별 볼 일 없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